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진 방송의 열린 공감, 아침 간추린 뉴스 가장 핫한 소식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오늘 보니까 5월 5일 그에 이어서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굉장히 주머니도 털리고 바쁘시죠? 그동안 일 때문에 또 부모님들 찾아뵙지 못하신 분들, 또 매일 이렇게 또 효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또 찾아뵙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부모님들 찾아뵙고 가족들과 함께 매우 뜻깊고 따뜻한 그러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예측도 하고 매우 우려를 표명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제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극히 우려했던 지금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 SLBM을 발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그 안보 문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해이해졌는데, 이제 미사일을 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일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문제는 취임식을 3일 남겨놓고 있고, 또 바이든 방한이 약 한 10여일 정도 남았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일본을 가지 않고 한미동맹의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한국을 먼저 온다고 합니다. 지금 그게 북한이 이렇게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좀 발사를 한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한 경고이겠죠, 일종의. 대화의 상대는 우리다. 니들 까불지 마라. 이런 그러한 그 측면에서 미사일을 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부 당국도 지금 현재까지 탐지된 미사일 궤적 등 이 궤적과 재원이 작년 10월에도 발사했어요. SLBM이 첫 번째 발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잠수함에서 발사됐다고 해가지고 북한의 미사일이 점점 지금 고도화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후속타로 지금 두 번째 발사를 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북한이 이 신포 인근 그 수중 고래급 잠수함 2000톤급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발사한 미니 SLBM이 정점 고도 60km 정도 되고요. 사거리가 590km. 그러니까 지금 쏜 거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두 번째 쏜 거에 대한 부분들은 뭔가 우리가 위협적인 것보다는 그들의 미사일이 점점 이게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참이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매우 심각한 위협 행위에 해당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조금은 문재인 정부보다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진 않았지만 나가는 윤석열이야 이제 문재인이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군인들이 약간 정신 차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긴장하는 거겠죠. 정신 차렸다기보단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아니면 옛날 같으면은 불상체 이따구로 또 발표했을 텐데, 아무튼 빠른 대처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고무적인 현상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판이 점점 커지고 흥미가 있어지는 그러한 그 재보궐선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것은 당선의 안정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곳에는 호남과 충청인들이 대부분 다수가 지금 살고 계셔가지고 거의 깃발 딱 꽂으면은 당선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이제 그곳에 이재명이가 가는 명백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죠. 이게 명분도 없는 거고, 또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책임 정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여기 오는 이유는 도피처이다. 여의도라는 갑옷, 여의도에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왔다.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거기 나왔으면 진짜 정치를 갈망하는 이름 있는 덕망 있는 사람 누군가 보수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자, 국민의힘당에서 특히 나와야 되겠죠. 가장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저는 안철수가 나오기도 바랬는데 안철수는 뭐 또 갑자기 뭐 분당갑 안랩이 있는 분당갑에 또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난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와서 개항을에 간 이재명이한테 야 너 분당으로 와라. 니네 연고지도 없는데 거기 가는 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개항을까지 간 이재명이가 총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안철수도 좀 웃기는 거죠. 자기가 온몸을 뭐 바쳐서 경기도 승리에 이바지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어떤 거였냐면 가령 그러면은 안철수도 아니면 누구냐였거든요. 매우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재명을 꼭 낙마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낙선운동도 시작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낙선운동은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안철수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분당 갑가니까 누가 할까 그랬는데, 자, 의외로 안철수가 아닌 우리가 양심의 정치, 윤희숙 전 의원이죠. 사퇴를 한 윤희숙 전 의원이, 당이 명령을 하면은 나가서 이재명을 잡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 정말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두가 꺼리는 이 지역에 또 몸만 사리는 그 정치인들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치인보다 100배는 훌륭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윤인숙 씨한테 또 한 번 제가 이제 그 약간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게, 사실 이 정치라는 거는 신선한 충격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릴 정도. 옛날에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냥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 약은 사람들, 대통령이나 배신하는 놈들, 뭐 이런 놈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전에 그 어떤 거냐면은 그 윤석열이 아니죠. 윤희숙 씨 아버지가 세종시에 땅을 샀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산 이유가 내가 여생을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땅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적 어떤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 줬다고 판단한 윤희숙이가 그날부로 사퇴를 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 사퇴할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땅 산 게 무슨 상관이에요. 응? 자기 돈으로 땅을 샀는데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편안하게. 근데 바로 그 국민들한테 어떤 그 도덕적으로 자기가 아버지가 그러한 행위를 했다. 그때 이제 NH 사건이 항상 터졌을 때죠. 그래서 책임지는, 제가 정치는 책임지는 정치라고 그랬고, 이재명이 이놈은 책임 정치를 회수하면서까지 개항을 해오는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윤희숙도 뭐 그렇게 뭐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로 미련 버리고, 아니 자기 지금 식솔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좌관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으면은 이게 사퇴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누구나 이 목숨을 걸고서까지 막 온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랬는데 이제 국회의원 당선된 지도 얼마 안 된 분이 이렇게 사퇴하는 모습에서 참 진짜 이런 게 사실은 뭐 이제 이 대깨문이나 이런 또 뭐 개딸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존중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정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신선한 사람들, 조원진이, 윤희숙이,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진짜 저는 거짓말 1도 안 하고요.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야, 이 시대에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솔직히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이 공천이 좀 되어서 이재명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국민의힘당이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이 국회의원 놈들이 남이 잘 되는 거는 진짜 못 보는 놈들. 남이 잘 되는 건 끌어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자기들 대신 싸워줘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조원진이가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 원래 이런 놈들이 공천을 해줄까? 벌써 뭐 이준석이는 견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애늙은이 이준석이. 얘도 진짜 문제입니다. 꼭
잡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대깨문이 이제 김어준, 탁현면이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정말 악마 같은 것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지랄 브루스를 하는 듯한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뭐 조금씩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외교부 그 공간을 뭐 청와대에서 나오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외교부 공간을 관저로 쓰기로 한 소식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뭐 지금 국방부 들어간다 그랬다, 뭐 광화문은 안 되니까 다시 용산으로 간다 그랬다, 뭐 저거 막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많이 신뢰를 잃었어요. 이게 많이 에너지를 사실 소비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 그 공간으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김어준이나 탁현민, 뭐 우상호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게 거짓을 지금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지금 뿌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 탁현민이가 지금 그 김어준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 김건희가 나무를 자르랬더라, 나무를 잘라내라 그랬다는 거겠죠. 하면서 김건희 씨를 비난했다고 지금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이제 뭐 거짓말장이 또 국민을 현혹하게 하고 뭐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한다. 우상호 때도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 우상호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따구 소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고 TF팀에서 발표를 했는데도 지금 탁현민이하고 또 방송을 하면서 김어준이하고 그 내용 잠깐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6일날 공개된 유튜브 다스베이다, 뭐 말도 진짜 어렵게 하나 있으면 촌스러운 수염놈의 새끼가. 아무튼 진행자 김어중 씨가 대통령 관저로 결정된 외교부 공관 정원에 있는 나무 한 그루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러면서 탁비서관에게 김건희 씨가 공관에 갔다가 저 나무 잘라야겠구만 이라고 얘기했다고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나무 맞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진 한 장을 소개하면서. 이제 뭐 탁현민이가 거기 갔다 오고 이제 이런 내용을 탁현민이가 아니까 이거 뭐 전부 다 의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나무 아니야? 사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맞지 않냐? 이렇게. 잘하라고 했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어디선가 들었지? 이렇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탁비서관이 사진을 어떻게 입수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본인도 김건희가 나무를 자르면 좋겠네요 라는 그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어요. 방송에 나와서. 자, 청와대 TF는 지난달 24일 이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왜? 우상호가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백하게 사과 안 하면은 그 우상호 고발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탁비서관은 유튜브에서 외교부 장관 공간이 1970년도에 지어졌다. 저 나무가 옮겨 심을 수 없다. 우리가 깊이 파여 있고 커져 있다. 100년 정도 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김건희를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뭐 이렇게 비교 자체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무튼 이놈들은 그런 놈들이잖아요. 또 마녀 사냥하는 거죠.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뿌리 깊게 박은 나무를 김건희가 이거를 뭐 잘라내라 그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최근 그 외교부 공간을 왜 기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갔다 왔대요. 그 부분은 말 안 하겠다. 다만 외교부 장관 사모님이 70세가 넘으셨대요. 무척 화가 나셨다. 화가 난 이유는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이 그분을 70대 노인이라고 쓴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70대 같지 않고 한 50대 같은가 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쓴 것들 때문에 이제 화가 난 것을 탁현민이하고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잘라라 그랬다, 뭐 강아지를 안고 이렇게 나가 있으라 그랬다, 이러한 얘기는 전혀 그 70 대신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 그 사모님이죠. 부인 되시는 분이죠. 70세가 넘으셨으니까 예의를 지켜야죠. 제가 되게 젊게 보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에너지도 많으시고, 그 나를 70대 노인이라고
쓴 거 알아요? 기자가 쓴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그 부인이 나무 얘기는 하지 않았고 개를 안고 와서 뭐 나가라고 한 말도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 기사 쓴 내용에 대해서만 화를 냈는데 이 사람들은 김건희 씨가 개를 안고 와가지고 뭐 건방지게 나가 있으라 그러고 저 나무는 자르죠. 김건희 씨가 나간 다음에 관저로 쓰기로 대통령 관저로 쓰기로 결정했다. 이런 식의 마타도어가 좀 팩트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누구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김효준이나 이게 지금 그 탁현민이나 대표적인 대깨문들이잖아요. 대한민국을 망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발언에 대한 거는 이 지금 탁현민이가 한 얘기 이러한 것, 김어준이가 한 얘기들은 우상호 얘기 그대로예요. 우상호 얘기 그대로. 그러면서 뭐 장관이 굉장히 불쾌한 거는 뭐 김건희가 왔다 가서 불쾌한 게 아니고 뭐 그러한 것들인데 이게 지금 얘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마지막까지 나가면서 좀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날조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게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고발한다 그러는데 주댕이로만 고발하지 말고 고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래야지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뭐. 저도 김어준이 고발했는데 기각당하더라고요. 왜 제가 김어준이를 고발했냐면 우리 변성문 국장하고 같이 했는데 이 새끼가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을 시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이 같은 놈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새끼는 또 뭐예요? 이재명이는 뭐라 그랬어요? 잠수함과 충돌한 그 증거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고의로 잠수함이 가서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한 놈들이에요. 정말 개쓰레기들이고 양아치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조선일보가 약간 쓴 기사를 제가 내용을 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이게 또 한겨레 관점은 뭐냐면 한겨레가 쓴 내용은 뭐냐면 김건희 방문 뒤에 간저가 변경된 거 하고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했는데 그 인수위의 해명에 중대 허점을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관저하고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이렇게 옮겨진 거는 김건희가 방문한 3, 4월 뒤에 공간 방문한 거 변경된 그 영향이 있다. 이러한 의혹이 분명히 있다. 김건희가 다녀간 뒤에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거를 국가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겨레의 얘기는 국가가 많은 사람들과 의논을 통해서 그죠? 대통령의 관저가 정해져야 되는데 김건희가 다녀간 다음에 그렇게 되었다. 뭐 이거예요. 한겨레가 하는 얘기는. 당선자 가족이 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당선자 가족이 사적 뜻에 따랐다라면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는 거 맞죠? 왜? 우리가 김건희 양한테 윤석열을 찍은 사람이 윤석열이를 찍었지 김건희를 찍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된다. 한겨레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근데 제가 한겨레도 지금 딱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한겨레도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외교 공간을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도 굳이 나오는 것도 역술인의 어떤 그 의지에 의해서 청와대에 안 들어가는 거고 이 관저도 역술인의 뜻에 따라서 외교부 공간으로 정해지지 않았냐 이러한 얘기도 한겨레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이제 그거는 예측을 해보는 건데 그럴 놈들이니까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한겨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말고요 저도. 자,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박지원 싫어하지만 제가 인터뷰 내용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뷰한 그 신문은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보수파의 신문이라고 조선일보가 하긴 하는데 아무튼 엄청난 윤석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윤석열을 엄청 술도 치고 있는 조선일보입니다. 태극기 우리 단체는 하나도 소개도 안 해주는 조선일보 유일한 조선일보 박근혜 대통령 소식도 전혀 안 해주는 조중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1등 공신들이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 좀 합시다. 자, 김정은이 아니라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인터뷰에 한 내용 잠시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키워드는 딱 두 가지예요. 김정은이 핵을 포기 안 할 거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정치는 모르는데, 제가 그 지방선거에 나가서도 국민들한테, 여러분, 문재인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거는 김정은을 도와주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 안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대한민국이 종전이 선언이 되면 대한민국이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가 막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김정은은 핵을 절대 포기 안 한다. 근데 뭐 정치 초년생이 제가 무슨 정치를 알아요? 집회나 열심히 하고 행사 열심히 준비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핵을 포기 안 한다라고 박지원이가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중요한 얘기 할게요. 세월호 5.18 진상조사에서 나올 건 다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늘상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뭐 북한에 뭐 핵이니 뭐니 뭐 미사일이니 이러한 얘기 뭐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김정은 핵 포기 안 하는 거하고 세월호와 5.18, 그 다음에 강정마을 이 세 가지에서 아무런 더 이상 진상이 다 밝혀져서 나올 게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박지원 국정원장의 말을 제가 조금 더 빌릴게요. 5.18 세월호 국정원 소요 세월호 진상조사 이 내용에 관한 건데 이제 다 됐다. 어느 정도 다 됐다. 특히 5.18은 유족회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제 다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5.18은 더 나올 게 없고 5.18은 더 이상 진상 규명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5.18은 때만 되면 문재인이가 무진장 이용해 쳐먹고 이제 박지원이가 와가지고 그따위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선거 때가 돌아오고 특히 그런 때가 돌아오면 5.18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가가지고 추도장에 가서 추모하고 뭐 좋습니다. 추모는 희생자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하고 5.18 난리를 치지 않고 거기를 성역화를 했잖아요. 성역화. 헬기 사격이 어떻고 이제 와가지고 헬기 사격이 어떻고 박지원이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단 발포 명령 등 구체적인 자료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두환이가 발포 명령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조사를 했지만 발포 명령자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 인마도 5.18 유족 단체라든가 이런 거 눈치를 보고 한 얘기라는 거죠. 그날의 발포는 전두환이 아니고 자위권 발동인 거죠. 자위권 발동. 현장에서 자기가 죽게 생겼기 때문에 대응 사격을 했던 거고 그놈들도 총을 쏘니까 총을 쏜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게 5.18인 거. 그래서 5.18은 진행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이 권력을 가졌고 호남의 커다란 등을 업은 사람들이 이게 5.18은 무엇이다, 민주화다, 뭐다 이 성역화하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계속 그 진상규명만 요구를 하고 아니 자기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왜 5.18 유공자에 대한 명단은 왜 안 까는 겁니까? 어떻게 박지원이도 발표 명령자에 자기가 자료를 안 갖고 있으면 누가 갖고 있어? 지네들이 국방부고 뭐고 다 뒤졌을 텐데 이것도 개소리 아니겠어요? 자위권 발동인 거예요. 그날 발표 명령자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알아서 한 거죠. 자, 세월호에 관한 얘기하겠습니다. 세월호도 뭐라고 그랬냐면 사참위가 자료 22만 건의 원문을 다 열람했지만은
세월호 소유가 국정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새끼가 이재명인 거예요. 또 강정마을로 가는 길을 철근을 실었다. 미국과 무슨 협력을 했다. 강정마을에 가는 건 미국과 협력을 했대. 우리 안보를 위해서 그 노무현이도 거기는 강정마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좌파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미군이 무슨 협력을 했다 그러고 개소리 짓거리고 막 그렇게 선동을 하고 이지랄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박지원이가 그런 거예요. 박지원이가 누굽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놈들이죠. 그러면서 이게 나올 것은 다 나왔다. 5.18 세월호 강정마을 다 끝난 거예요. 좌파들. 이 종북 세력들 새끼들아. 나머지는 니네들이 박지원한테 얘기하라는 거지. 세월호도 더 이상 진상 규명하지 말고 아이들을 그 바닷속에 놔줘 그냥. 그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힘들게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말고 겸손하게 엄숙하게 국민이 하실 만큼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아이들만 더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간추린 뉴스 시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당시에 소개할 때는 심정지 상태고 유중한 상태다. 차도를 봐가면서 수술을 또 하고 그런다 그랬는데 결국 배우 강수현 씨가 어제 별세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향년 55세면 굉장히 젊은데 100세 되면 아직도 50년은 더 사셔야 되는데 정말 영화계에 큰 별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4살 때부터 영화를 시작을 해서 정말 영화인이에요. 그분은 영화인. 숱한 영화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정말 품격 있는 명품 배우였는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말 극락왕생하시기를 명복을 진짜 기원드립니다. 또 유가족께도 심심한 유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강수연 씨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의 최초의 정말 월드스타였죠. 월드스타. 또 이러한 일화도 있어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죠?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제 외국 그 어떤 영화제 상을 수상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남긴 그 어록인데 돈이 없지 우리가 가오가 없냐. 그러시고 그건 맞죠. 대한민국 국민인데 최근에 연상호 감독의 이제 넷플릭스라는 영화 정의의 주연을 맡았고 이제 영화 한동안 쉬었다가 몸이 상태가 안 좋아가고 쉬었다가 이제 영화 복귀를 앞두고 있었던 거죠. 촬영은 이미 마쳤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유작이 돼버린 것 같으네요. 지금 빈소는 삼성 서울병원의 장례식장 2층에 있는데 조문은 8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발의는 11일 날이고요. 아무쪼록 안타까운 이러한 부분들이라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빈소를 많이 지금 찾아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인 장으로 치른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타계하신 강수현 씨에 대해서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하루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여러분 알람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